저희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10년 전에 현대차 주식을 샀어요. 10년 후엔 지금 50%로 빠질 줄 누가 알았겠나요? 앞으로 10년 후에 현대차가 또 반으로 빠질지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 20년 후에 정년할 나이가 되었어도 현대차가 지금과 주가가 같다면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은퇴한 60대는 어떤 재테크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재테크라고 하는 게 은퇴자들을 위한 거는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은퇴를 하시면 재테크의 결과물을 이제는 향유하셔야 되는 네.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이르지 않아요? 은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은퇴 자기의 그 다른 소득원이 그 거의 뭐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어도 거의 없어지면서 그동안에 모아놨던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 근데 은퇴라는 게 경제활동에서의 어떤 그 은퇴, 탈출. 아 나 이제 쉬어야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직장에서 직장을 더 이상 다니지 않는 퇴직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퇴직 그거는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는 놀아야겠어가 아니라 그냥 나는 계속 살아야 되는데 현금 흐름이 끊긴 소득이 끊기는 그 시점을 은퇴라고 보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원래 이제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교과서에는 60대 은퇴하셨으면 그동안에 재테크 한 걸로 이제 간다. 그러니까 뭐 젊은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젊은 분들한테 주식 투자를 그냥 뭐 단기 투자 이렇게 해서 아무 계좌 하나 설정해서 이제 뭐 투자하시기를 권하지 않아요. 주식 투자의 기본은 그 퇴직연금 계좌를 갖고 주식을 하셔도 근데 뭐 여기는 개별 주식은 안 되긴 합니다만 ETF 같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 서양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금융 투자 이거는 은퇴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지금 젊고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나는 투자를 은퇴를 위해서 한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나는 여기서 재테크를 통해서 만들어진 과실을 갖고 내가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번 돈 이 돈이 내가 은퇴 이후에 한 달의 생활비로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권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퇴직연금 계좌 이런 걸로 주식을 하시기를 권하고 가급적이면 모든 저축은 그런 쪽의 계좌, 퇴직 이런 걸로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퇴직 1%, 2% 금리로 다 계속 가져가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투자를 나의 은퇴에 맞춰놓고 가시기를 권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보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것도 정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돈을 너무 미래를 위해서 안 쓰고 그냥 마구 쓴다. 이런 식으로 돈 주면서 쓰라고 하고 이러면 국가 부채만 증가하고 우리 미래는 뭐가 되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도 100% 동의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어떤 상태냐면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한참 은퇴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60대 만 60세가 되는 분들이 지금 1961년생 뭐 이렇단 말이에요. 61년생이 맞죠, 그죠? 61년생 이렇게 은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베이비 부모를 1956년 정도부터 보고 58년 정도가 되면 이게 확 올라가기 시작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요게 1974년 정도까지 베이비 부모라고 보면 그러면 이게 이제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가 한창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60대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이렇게 쭉 쪼개보는데 1분위에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60대가 증가하면서 1분위가 커져가고 있어요. 1분위가 커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1분위와 5분위, 1분위는 어쨌든 소득이 끊기었으니까 1분위와 5분위 사이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분위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연령층으로 봤을 때 1분위가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인구 구조가 뭐 그 좀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본인은 보통 젊은 애들이거든요. 아직 직장을 잡지 못한 젊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과감한 성장 정책을 쓸 수가 있죠. 얘들한테 일자리를 만들고 공장을 새로 짓고 하면서 과감한 성장 정책을 쓰면 1분위의 소득이 올라가고 소득 격차도 줄어들어요. 1분위, 5분위 소득이 줄어들고. 근데 1분위 60대들이 차지하고 들어갑니다. 난감해요. 정책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해야지만 이분들한테 소득이 들어가는데 지금 공장 지어가지고 이분들을 취직시키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새롭게 뭐 어떤 기술을 가르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정부의 돈이 그냥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 들어가요. 근데 이거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저 미래를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도 있으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떻게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미래를 위해서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성장을 이야기하기가 진짜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 1분위 60대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저는 이제 이분들한테 권하는 게 1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나의 문제인가 이게 다른 사람들도 이런 문제를 느끼는가를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보는 게 1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나만 이런가 나만 바본가라고 침울해 있다가도 저도 그래요 라고 하면 기분이 확 풀리는 경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재테크부터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일단 책방에 가셔가지고 인구 구조를 보셔야 되겠죠. 인구 구조. 그리고 인구 구조와 관련된 책을 쭉 보시다 보면 이미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대유행, 최근에도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일본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보면 최근에는 어떨지 모르겠으면 지난 5년 전인가 갔다 오신 분이 베스트셀러 1번에서 10번까지 중에 3개인가가 인구 구조와 관련된 그런 거라고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아마 조만간에 그쪽으로 급속도로 책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퇴했는데 나는 이제 내 앞으로 남은 여생을 우리가 쓰자. 우리가 쓰자. 아 그럴까? 아 그렇네. 남한테 쓰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래. 지가 안 할 거면서 남한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지가 해야지. 그럼 안 돼요, 사람. 근데 하여튼 재테크를 물어보신 거니까 그 의미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 경제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그 소득을 발생시키던 것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재테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젊은이들의 재테크 제 관점은 젊은이들의 재테크는 은퇴 이후를 살기 위한 재테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돈을 만들기 위한 재테크예요. 목돈을 만들기 위한 젊은이들은 돈을 저축을 해서 나중에 은퇴했을 때 내가 먹고 살 정도의 돈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젊은이들이 준비하는 재테크니까 저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해도 마치 적금을 붓듯이 ETF를 적금을 붓듯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젊은이들한테 맞는 거죠. 근데 은퇴자의 이 재테크는 목돈을 만드는 재테크가 아니라 목돈에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재테크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캐시플로우를 갖고 살아야 돼요. 목돈을 깨서 살 거냐, 목돈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 거냐 이런 식의 선택으로 들어가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목돈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질문하신 분이 은퇴 이전에 시간이 좀 있는 분이면 젊은이의 그 재테크를 하셔서 은퇴 시점에 목돈이 만들어지는 재테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은퇴자시고 목돈이 있으면 이거로 어떤 식의 캐시플로우를 만들 거냐라는 자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 같은 거예요.
주택을 사실상 깨먹고서는 캐시플로 만들어내는 그런 거잖아요. 주택연금이 영무기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먹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채권을 사서 이자 먹고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배당주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재테크니까 젊은이들이 하는 재테크와는 관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한테 맞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저 같으면 저의 취향으로는 저는 배당주들을 고를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은퇴 넘어가고 나면 배당주들을 고르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네, 맞아요. 그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캐피탈 게인에 주가 올라가는 데 주력하고 나이 들면 캐시플로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인컴, 배당, 이자에 집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세상이 이제 성장을 잘하면 모르는데 이게 성장을 못하니까 중앙은행들이 이걸 박살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안 나와. 배당도 배당 많이 주던 애들이 박살이 났어요. 배당주로 많이 주던 애들 은행 뭐 해외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금융기관들 그다음에 이제 정유회사 이런 애들이 배당 많이 주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미래가 잘 안 보이니까 배당이라도 많이 주고 주가를 유지하고 있죠. 이번에 박살났어 주가가. 배당도 앞으로 그만큼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참 문제야. 이게 판이 넘어가면은 배당이 안 나와요. 경제판이 바뀌면 기업들이 배당을 못 해요. 얘네들이 하던 배당이거든. 성장이 끝난 애들이 그러니까 하던 게 배당이에요. 이 신경제는 못해 배당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가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은퇴하신 분들 인컴 펀드 이런 걸 내가지고 인컴 소득 뭐 이렇게 해서 뭐 월 지급식 이렇게 해가지고 쭉 들어갔는데 이걸 중앙은행들이 박살내놓네. 물론 중앙은행들이 나쁜 놈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경제가 그렇게 되니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놈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놈이 아니라고 있어. 이걸 눌러서 근데 중앙은행들이 지금 쓰는 정책은 그거를 뭐 저기 우리가 좀 나쁘게 이게 보면 사실 젊은 애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이러는 거거든요. 연세 드신 은퇴하신 분들이 소득을 챙겨가면서 따박따박 소득을 챙겨간다라는 건 뭐냐면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한 걸 서로 나눠 갖는 거거든요. 경제학에도 이걸 이제 오버레이팅 제너레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화폐 소득을 갖고 화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져갈 몫을 혹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 몫은 누군가는 가져가겠죠. 이 젊은 쪽으로 주면서 야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안 주는 기업들의 주가는 저기를 날아가고 배당 주는 기업의 주가는 저 폭락을 하고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인컴에 집중하라 이런 이야기도 정말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만약에 지금 성장하고 있고 뭐 배당과 금리가 높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인컴에 집중하면 되죠. 근데 이런 세상에서는 인컴에 집중해보다는 투자가 기본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인컴은 극히 낮거든요. 은행 이자도 뭐 1%도 안 되고 배당도 해봤자 뭐 얼마 안 되고 극히 낮아요.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삶이 너무나 달라졌어. 그러면 이걸 이제 투자를 해서 인컴을 늘리려고 덤벼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뭐 그래서 제가 그 책방에서 책을 한번 보시라고 하는 게 지금 다들 집중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일본에서도 집중한 게 뭐냐면 새로운 캐시플로우의 창출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밖에는 사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퇴한 60대 분들은 재취업을 하세요. 어디든지 재취업을 하십시오. 그게 아마 뭐 자리는 많지 않겠지만 가장 확실한 재테크일 거예요. 서울대 인구 구조 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우리는 젊어서 벌었던 사람들도 집 하나 갖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은퇴하실 때쯤 되면 아들 딸들이 있죠. 아들 딸들이 이걸 영모기지를 하고 그런 걸 아들 딸들이 이제 반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집이라고 내 명의로 됐다고 내가 함부로 뭐 처분하고 뭘 하고 이거는 내 먹고 산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게 그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집을 팔고 내가 뭐 사업을 하겠다 내가 편의점을 하겠다 차리겠다 이렇게 나서면 가족들이 다 반대한다라는 거죠. 가족들이 다 반대하고 그리고 그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내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인사이트풀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의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볼까라고 재테크 관점에서만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이제 뭐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언택트 뭐 이렇게 배당 하나도 없고 저렇게 비싼 걸 사다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런 데 들어가는 거는 진짜로 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거는 뭐 내가 뭐 집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집 팔고 지금 어디다가 배팅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는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재테크는 보수적으로 하시고 다른 어떤 인컴, 다른 캐시플로우, 다른 현금 흐름의 발생을 하는데 남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의외로 지금도 정부에서 돈이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로. 그러니까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가면 정부에서 조그만한 기업들, 스타트업을 키우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동안 본인들이 하셨던 거 가지고 또는 뭐 사람들하고 같이 합쳐서 뭐 협동조합을 하시든 아니면 법인을 구성하든 그래서 내가 당장 이걸로 돈을 벌 수 없는데 정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거 컨설팅 하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 가서 뭐 몇십만 원 내고 컨설팅 받으시고 어떻게 그 스타트업을 안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주위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묶어서 뭐 젊은 사람들도 넣고 해서 젊은 사람들의 그런 새로운 지식과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영업망 이런 걸 갖고 해보셔야지. 지금 재테크만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근데 그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움직이시죠. 다 해야죠. 재테크도 해야 되고 이 뭐 취업이든 창업이든 뭐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다 해야죠. 결국 투자로는 지금 뭐 이렇게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다는 아니요, 그래도 말씀. 지금 그러니까 투자로 인컴을 기대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하지만 유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테크는 꾸준히 가고 있어야 돼요. 이자가 금리가 지금 많이 낮아져 있더라도 이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죠. 저는 그건 양쪽은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다고 재테크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지금 시기가 안 좋다는 것일 뿐이죠. 캐시플로우를 여기선가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은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은퇴자들은 늘 이게 어느 정도 바탕에 깔려주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서 몇십만 원이라도 나와주면 크게 도움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뭐라도 계속 이거는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양쪽 다 해야 돼요.